한국에 자세히 보도가 되진 않았지만 요 며칠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인적 제재를 둘러싼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위구르 지역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관료 4명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국 공산당 당위원회 서기인 천취한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티벳과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무자비한 공포 정치로 악명이 높은 또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외교부장보다도 높은 서열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죠. 이에 질세라 중국은 얼마 전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포함한 4명의 미국 정치인에 대해 맞불 제재를 놓았습니다. 미국 측의 4명 제재에 맞춰 또다시 4명을 제재한 건데요. 루비오와 크루즈 두 사람 모두 지난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했던 인물들입니다. 모두 중국의 위구르, 티벳 관련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법안을 내거나 성명을 내기도 했죠. 그럼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일 뿐이죠. 더군다나 크루즈나 루비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한다고 해서 1도 영향이 없을 테니까요. 이들 중 중국에 재산을 묻어뒀거나 또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드디어 미국과 중국의 인적 제재 경쟁도 시작되나 봅니다. 네, 여의도 핫 이슈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수현입니다. 네, 그리고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훈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저희 방송 딱 끝나고 사실은 이제 그때 이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요. 일주일 됐네요. 오늘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된 여태까지는 사실 대리사과였는데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늦었다 너무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먼저 마이크를 드릴까요? 그래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세요. 사실들 나오면 우리 김지훈 앵커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네.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답을 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바로 그런 일이 있어서 하여튼 국민들께서 얼마나 참담하시고 마음이 아프실까를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지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이해찬 대표의 그 사과가 시기가 좀 늦었다. 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직면에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할 수는 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집권당의 대표로 그렇게 하신 건 사과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맞는 것 같은데 또 지적하시는 측면들을 보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13일 날 강훈식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일단 사과를 했는데 그것이 대리 사과다 이런 것이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그때는 사실 장례 기간이었고 그래서 직접 어떤 말씀을 이제 하는 게 맞지가 않았고 다만 14일 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최고위원회가 없었어요. 없었고 15일 날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발언을 공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사과의 말씀 중에 보면 호소인 피해 호소인이라는 네. 이 말이 용어가 적절하냐 이 말을 네. 그 야당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어떤 이 진실을 의혹 수준으로 내려놓기 위한 그러한 의도적 발언 아니냐 그런 용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계신데 그런 참 비판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이낙연 그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피해 고소인이다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네네.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의 또 성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용어 하나하나에 담긴 그런 의미까지도 국민에 대한 사죄와 또 반성
또 이런 것들이 또 그 어떤 피해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어떤 자세들이 담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네.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저희가 일본이 수없이 사과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저희가 위안부 문제다 등등에 대해서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사과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사과해야 될 대상에게 사과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해찬 그 대표의 사과가 두 가지가 다 없어요. 첫째,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 안 하셨어요. 성추행에 대해서 사과 안 했습니다. 성추행이라고 얘기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시고 국정 공백에 대해서 사과하셨어요. 행정 공백. 지금 행정 공백을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아니고 성추행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성추행이란 단어를 쓰시지 않으셨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러셨어요. 국민들께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피해자라고 얘기 안 하시고 아까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다 못한 신조어를 이번에 최초로 들고 나오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피해자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해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언제 도가니 아이들에게 피해 호소 아동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안희정 사건에 있어서 김지연 씨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분에게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서지연 검사가 피해를 주장했을 때 피해 주장 여성,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분들이 피해자라고 어떻게 보면 그 유죄, 안희정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그다음에 안 국장, 그 검찰국장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언제 그분들을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일관된 주장. 그리고 뭔가 유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판단될 만한 그런 상식적인 판단이 될 만한 증거들이 제시됐을 때 일관되게 저희는 피해자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 음란 문자, 박원순 시장이 보낸 것으로 사료되는 음란 문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속옷을 입었다는 사진 등등이 지금 사적 포렌식에 의해서 확보되었고 평생을 그런 일들을 판단해온 전문가들이 아 이것은 피해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사적인 조력을 하시는 걸로 지금 결정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상당히 피해라고 보시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마당에 이걸 굳이 피해가 아니다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4.4%나 되는 사람들이 이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아닙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국민들이 29.1%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진정한 사과라고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가 어려운 근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 단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걸 인정하시는 순간부터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언론에도 불만인 게 여권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왜 모든 언론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언론이 피해자라는 단어를 써야죠. 피해 호소인 피해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아까 그런 부분도 달게 비판이나 이런 부분도 다 밟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네. 아마 이것이 이제 뭐 여러 입장들이 이제 민감할 한 그런 문제일 수 있고 네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심해서 이제 뭐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나 지금 이혜원 의원님 지적대로 어쨌든 이것마저도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와중에 또 집권당이 대표가 어떻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도 겸허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주고 싶고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는 여야나 뭐 정치, 시민사회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또 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실천 의지 또 그런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바꿔나갈 것인가
우리 사회가 함께 교훈을 얻고 고민해야 될 문제다. 어쨌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러나 거기에 어떤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점, 이 점은 의도가 좀 이해를 없었다면 지금부터 바로 잡으면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어쨌든 뭐 지금 호소인, 피해자, 고소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피해 호소인이 가치 중립적인 얘기다라는 얘기도 제가 듣기는 했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그 말을 오랫동안 사실 써왔다. 내부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픈 게 아닌가. 가치 중립적인 단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타이밍상으로 가치 중립적이었냐라는 부분을 이혜원 의원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어쨌든 서울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민관 합동조사단 이제 발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고소를 한 A 씨가 사실 서울시 측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묵살당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외부 인사들도 함께 다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고양이한테 보시나요? 생선 맡기는 거죠. 지금 A 씨가 주장하는 얘기 그리고 A 씨를 조력하고 있는 많은 이제 여성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A 씨가 내부에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 서울시 내부에서는 A 씨에게 박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냐라고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일부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내부의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 관계자들이 오히려 박 시장보다 더한 성추행을 넘어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심각한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한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지금 고소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조사를 하면 은폐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사람들 손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저는 해야 검찰이 될까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조사를 해야 예, 된다. 이게 공소권 없다고 우리 형사법 체계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이미 저는 이건 사회적 정의의 차원의 문제로 갔고 당사자가 사망은 했지만 한 사람은 사망했지만 수많은 다른 당사자들은 지금 이미 방조죄, 누설죄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는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시네요.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론이 날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수사 기밀 누설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좀 이혜원 의원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서울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투명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서울시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해야 맞습니다. 다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이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의혹을 받는 것은 또 당연한 지금 입장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라도 서울시는 관계기관으로서 해야 되지만 더 그렇게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하는 노력. 비록 이것이 어떤 그 강제 수사권이 없는 것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더욱 더 조심하면서 이 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는가? 지금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경찰이 알려줬다 했었는데 경찰은 우리는 알려준 바 없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했고요. 청와대 측은 보고는 받았는데 우리는 알려준 바 없다고 했고요.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죠. 네. 근데 그 젠더 특보였나요? 네, 그분은 자기가 그렇다고 그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니다. 자기는 물어본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요라는 질문만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분도 보시나요? 지금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SBS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가 보도됐을 처음 보도는 네. 분명히 그분이 외부에서 들었다라고 시장실로 달려갔다고 돼 있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시장님에게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는데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장님이 무슨 얘기냐라고 했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그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분명히 돼 있고 그날 밤 9시 반에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SBS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돼 있는데 오늘 지금 이제 취재진 다른 기자들과의 대화에서는
대책회의 모른다고 지금 얘기가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수사로 밝혀져야지. 지금 말이 계속 관계자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줄 일이 아니라 이것도 관련한 압수수색이나 등등을 통해서 저는 빨리 이거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처음에 대책회의 했다는 얘기가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SBS 네. 취재진의 문자에도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저도 굉장히 이제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 모든 증거가 인멸돼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말 맞추기 끝나기 전에 문자 등등의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빨리 저는 수사에 돌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 같습니다. 때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고소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경찰청 본청에 보고가 됐을 것이고 경찰청 본청은 이제 청와대에 이제 이런 보고하게 사실을 돼 있죠. 알렸을 것입니다. 국정상황실 등에. 그건 보고하게 돼 예, 있다고 그렇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라인에서 만일 이것이 수사 기밀이 누설이 됐다면 또 그럴 그 합리적 개연성이 좀 많아 보이잖아요. 어떤 그런 라인에서 어디선가 이제 됐을 텐데 비교적 간단한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가 수사 기밀 누설에 관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하다 보면 뭐 단순히 한 두세 단계 뭐 조사를 해보면 뭐 통화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뭐 밝혀지리라 봅니다. 예. 네, 두 분 다 이거는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밝혀져야 걸로. 되고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게 누가 알렸냐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누설죄에 가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저는 방조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방조죄.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방조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내부 시스템이 분명히 작동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그 내부 이 사실을 인지한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자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가해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저는 수사가 돼서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아직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벌이 돼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묵살한 사람들. 묵살한 정도가 네. 아니라 더 심각한 가해를 하신 분이 있는 그렇죠. 걸로 지금 네.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2차 가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2차 가해가 사실은 있더라고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네. 보면은 뭐 이미 뭐 여러 가지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제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저도 오늘 그 좀 영향력 있는 네. 그런 분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요즘 표현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오늘 좀 만났는데 또 그분이 어떤 글을 SNS에 써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자제하는 그런 글 요청하는 글도 제가 읽어보긴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글을 쓰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이게 없어요. 정쟁화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좀 그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 또 이런 것들의 선의에 비해 보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고 책임자 처벌이고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교훈으로 합의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에 이런 아픔을 겪고도 우리가 그런 사회적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죠. 지금 이러한 행위는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이런 과정에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가 되는 이런 것이니까 좀 자제가 돼야 된다 이런 수준의 어떤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지 않아야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 민주당의 윤중병 의원이 아실 거예요. 뉴스를 보셨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친한 친분을 또 박원순 시장과 같이 뭐 갖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애도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만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신 분이 없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 성추행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지금 고소를 한 A 씨 입장이라든지 또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뭐 여러 여성들한테는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상처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아무리 박원순 시장의 다른 면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 조금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이런 것들이 그것이 뭐 민주당의 어떤 공식 입장이 이런 게 아니라도 민주당 그 책임지고 반성해야 될 민주당을
정말 더 좀 국민께 죄송한 입장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참 안타깝습니다.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이런 때는 정말 상처받으신 국민 그리고 피해 당사자 입장을 생각하면 거기에 온전히 공감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돌출 발언, 돌발 발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정말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그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자꾸 신뢰를 잃게 하는 행동들 아니겠어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네, 참 우리가 조금은 내려놓고 잠시 기다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역지사지 말씀이십니다. 공감 능력 이게 좀 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입니다. 예. 무겁게. 네. 근데 뭐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럴 때는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벌써 꺼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래도 두 분 모셨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름이 벌써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까지 지금 포함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회훈 의원님 이름도 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은 뭐 자리 얘기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듬는 데 모든 걸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민주당이 당원 당규대로면은 이제 부산시장, 서울시장 여기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통합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게 공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부겸 선배를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뭐라 그러셨냐면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대선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성추행과 관련된 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은 저는 국민들께 굉장한 실망을 드릴 것 같아요. 네, 박수현 의원님 네, 어떻게 굉장히 생각하세요? 아픈 지적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이 당원 96조 2항 이 관련 부분을 이제 만든 것인데요. 당원 지켜져야죠. 지켜져야 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문제는 아마 그 당원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방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서울시장의 문제가 생겼고 내일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제가 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큰 충격일 뿐만이 아니라 큰 위기에 봉착을 한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이게 거의 미니 대선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유권자만 1,0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는 당원을 지키는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서울, 부산 혹시 모르지만 경기 아니길 바라지만 이러한 큰 재보궐선거를 집권당으로서 그 당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일부 당원들이 또 얘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유권자의 심판이 당연히 거기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국민께서 보여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뭐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재보궐선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의견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다시 질문을 하자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재보궐선거 얘기하는 건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연결식이 하나 더 있었죠. 네, 백선엽 장군 연결실이 오늘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이 아니고 대전 현충원으로 안장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네, 통합당 측에서는 서울로 가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어떻게 뭐 잘 해결된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어쨌든 네. 뭐 개인적으로야 국립현충원 서울 현충원이었으면 뭐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워낙 이제 땅이 다 차서 자리가 없다라는 네. 입장 그리고 이제 유족들도 이제 동의를 했고 고인께서도 생전에 대전 현충원으로 가는 것을 이제 동의를 하셨다고 하니 저는 뭐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논란이 종식이 된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끝까지 문제를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네. 친일 논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아이고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오늘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우리 백선엽 장군님이 나라를 구한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그 영웅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이 틀림없지요. 그런데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 전쟁의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이 완성이 되려면 본인이 친일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민족 앞에 사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말씀이 있었다면 그 전쟁의 영웅의 모습이 완결된 모습,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겠나 이런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그런 어차피 이것은 이제 역사의 평가에 또 맡겨둘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인이 되셨고 그래서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그렇게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장 문제는 민주당이나 정부가 굳이 서울 현충원에 안장할 장소가 또 여유가 있는데 또 마다하고 대전으로 가시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다 확인이 돼서 유가족이나 본인께서도 동의하신 일이니 좀 그 백선엽 장군을 존경하고 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다소 섭섭하시더라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백선엽 장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엔 조금 밝은 이야기 하고 싶네요. 네, 두 분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WHO에서 이 코로나19 대응 제대로 안 하면은 네. 큰일 난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속도로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을 네.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지금 그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350만 명인데 그게 아니라 한창 많이 유행했을 때 3월달, 5월달 그때 실제로는 한 2천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을 수도 있다. 오. 근데 사실 모두를 검사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알 네네. 수가 없지만 추정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레드필드 국장이 이제 미국 의학협회 전울과 이제 외부로 네네. 세미나를 하면서 사실 얼마나 광범위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는지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지금 항체 검사를 하는데 이걸 좀 역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아마 그때 미국의 감염자가 하루에 2만 명 정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15에서 20만 명 나왔고 그러니까 전체 기간 3월 달부터 5월 달을 추산해보면 이걸 합치면은 한 2천만 명 정도 감염이 됐었을 거다. 2천만 명.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는지 네. 정확하게 집계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한 것이 올해 가을 겨울 내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다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미국에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진보의 아이콘 여성인데요. 긴스버그 대법관이 발열, 오한 이렇게 코로나19 증상을 보여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아유, 나이도 많으신데 이분은. 나이가 87살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대법관이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5명은 보수 성향, 그렇죠. 4명은 진보 성향인데 이제 긴스버그 대법관은 진보를 가장 대표하는 그렇죠. 리더격입니다. 리더죠. 예, 근데 이제 혹시라도 아파서 은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보수 성향 법관을 임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네네. 5대4 균형마저 깨지면서 6대3이 돼버리네요.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새 뭐 대법원 판결 보니까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워낙에들 보수 성향이라고 해도 약간 네. 합리적으로 판단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긴스버그 대법관 같은 경우는 뭐 여성들에게 네. 상당히 좀 롤모델 같은 맞아요. 그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로도 영화로도 나왔었죠. 나왔었고, 네.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역차별도 지적을 하면서 맞아요. 178개인가 그걸 이제 잘못된 거를 네네. 지적을 해서 고쳐서 굉장히 살아있는 전설 같은 그렇죠. 그런 존재죠. 그냥 여성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네.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데 맞습니다.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이것 네. 때문에 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코로나19 환자 현황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네, 질병관리센터 맞아요. 하듯이 이게 CDC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 알아볼 수도 있고 볼 네. 수도 있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데 음. 이거를 관련 부서로 보고를 하라라는 지시가 있어서 네.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감염 환자 현황 등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고하지 말고 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로 바로 보고해라라는 아하. 지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는 이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7월 15일부터 코로나 관련 정보들을 CDC에 올리지 말고 보건복지부로 바로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네.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여러 차례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맞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를 빨리 재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CDC는 안 된다 CDC는 안 그랬죠. 된다. 지금 봉쇄가 좀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표면적으로 노출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건복지부로 바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CDC를 배척하려고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측이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 수집을 좀 더 간소화하고 의약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보호장구 필수 물자를 배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복지부와 CDC 두 시스템을 연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DC 관계자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나오기 전에도 인터뷰를 하면서 백악관이 CDC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CDC 위상을 실추시키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라고 말하면서 백악관이 CDC는 사실 전문가들 집단이잖아요. 네네. 근데 전문가, 과학이 아니라 정체에서 움직이면서 CDC의 노력을 좌절시켰다. 이렇게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정치화 해버렸다. 네. 과학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거는 뭐 얘기를 다시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 언제였는지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네. 안 나는데요. 미국 이제 양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네네. 됐었죠. 홍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이번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네. 측에 제재가 법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인을 했고 네. 또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콩에 주어지던 어떤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혼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 자치법안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서명했습니다. 사실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은 자치법안은 의회에서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물리려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해야죠. 절차를 네. 밟아야 되고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엎을 수가 있긴 한데요. 오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했고요. 홍콩 주민에 대한 억압적인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법률과 행정명령에 내가 서명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홍콩은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 인터뷰 저도 좀 봤는데요. 네. 한 30-40분 했거든요. 앞에 조금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바이든 욕인데. 바이든 욕하고 그다음에 중국 욕하고 네, 코로나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지금 중국 다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미국이 좀 걱정을 하는 것은 홍콩 보안법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도 좀 걱정이 되고 외교 정책, 경제 뭐 이런 것들이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좀 강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부분들이 일단 폐지가 이제 되나요? 뭐 외교, 안보, 경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가장 큰 분야가 수출에 관련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홍콩은 중개무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네. 원료를 들여와서 홍콩에서 제조를 해서 그거를 메이드 인 홍콩에서 팔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홍콩은 관세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만 내면 네네.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관세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19.3% 관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와우, 많이 높아지네요. 이걸 없앤다고 하니까 메이드 인 홍콩도 중국과 똑같이 된다면은 중국처럼 관세를 물어야 되니까 네.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홍콩에 진출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떠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아하. 얘기도 있고 근데 당장은 못 떠나겠죠. 왜냐하면 시설 같은 게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방위물자 수출도 중단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인 인도 협정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뭐 호주, 캐나다도 맞아요. 범죄 인도적 안 했다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고요. 대통령이 정한 연간 상한선 내에서 홍콩 난민 비율도 재조정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홍콩인들을 좀 더 많이 받겠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한다고 하는데요. 홍콩 보안법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한 사람들 뭐 개인 단체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자산을 미국에 만약에 있다면 이거를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은 홍콩하고의 무역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품 무역보다는 서비스 네. 쪽이 많잖아요. 맞아요. 결국엔 금융 쪽이 사실은 타격을. 들어가야지 되는 네, 건데. 그래서 뭐 싱가포르 갈 네, 거다 네. 아니면 뭐 영국 본사로 다시 돌아갈 거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게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 유학생이 이제 네. 입국 금지가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비자를 취소하거나 내주지 네. 않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이거 하버드하고 MIT에서 소송 건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합의가 됐습니다. 아, 합의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없었던 일로 없었던 일로 그냥 학교를 다녀도 되는 걸로 미안 됐는데요. 뭐 이런 네. 건가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부터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 유학생들 네. 비자 안 준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랬더니 미국 대학들이 말도 안 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건데 그러면 그거 위험 무릅쓰고 다 나와서 수업 들으라는 얘기냐? 안 된다.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가처분 소송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과 하버드, MIT가 합의를 하면서 원래 규정대로 원래 돌아가기로 규정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돌아가기로. 특히 비판 여론 워낙 거셌기 때문에 네.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대학들도 학생들 다 가버리면 돈은 타격이 어디서? 크거든요. 네. 그거 왜냐하면은 중국 유학생만 해도 37만 명이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 유학생도 5만 명에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이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타격이 큰 거죠. 유학생들이 그리고 장학금 많이 못 받거든요. 대체로 그냥 아, 그쵸. 자비 들여서 하는 네,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뭐 이게 뭐 그러니까 박사 정도 학위를 가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좀 도움을 주는데 그냥 학부라든지 석사라든지 이런 정도는 돈을 내야 돼서 그게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명문대들은 또 학비가 비싸지 엄청 않습니까? 비싸죠. 네. 네. 유학생들이 사실 외국 유학생들이 그걸 돈을 내면서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뉴욕 네. 타임즈가 홍콩에 있는 인력 일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것도 네. 아무래도 홍콩 보안법 때문이겠죠. 네,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이 되면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거다라는 우려가 크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디지털 뉴스 운영을 한국 서울로 옮기겠다라고 디지털 뉴스 네, 부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중국 본토와 가깝지만 자유분방한 언론 전통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특징은 홍콩이 가장 잘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홍콩 보안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홍콩의 아하. 그런 특징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다른 나라들도 좀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뉴욕타임즈는 조만간에 홍콩 직원 3분의 1을 서울로 옮기겠다는 서울로 얘기를 하고 옮기고. 있고요. 뭐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 일단은 아하. 홍콩에 있는 지사는 그대로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뭐 일본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음.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도 있었다라고 얘기가 올랐는데 듣고 네. 보니까 싱가포르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국가가 또 네. 나름의 또 캐릭터가 있는 국가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디지털 기자단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네, 곳을 맞아요. 따질 수밖에 그런 것도 없는데 네.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또 그러니까요. 워낙 IT 강국이고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네. 해주실 게 있어요. 네, 우리 깜짝 퀴즈 나갔었는데요. 네. 네, 오늘 조윤주 캐스터께서 정답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프리미어리그인데요. 세계 4대 프로축구 리그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이제 4개가 있는데 지난 13일 날 6일부터 12일까지 선수단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해봤는데 한 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5월 달에도 검사했을 때도 양성 반응 나왔었는데 네네. 그래서 경기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를 했는데 결국은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지금 남은 경기가 3경기인데 리그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도 프리미어리그 팬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특히나 뭐 손흥민 선수 선수. 뛰고 있고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뭐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총 10분 추첨했습니다. 그중에 2분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8465님, 일찍 시작하니까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저도 빨리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7539님, 새 코너죠. 뉴스 더 있습니다. 이 코너 환영하고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박철민 씨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퀴즈 이벤트 계속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조윤주 외신캐스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론은 뜨거웠던 이슈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보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스코프.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과 함께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 사건을 다룬 언론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짧게 이 네. 부분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전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속적으로 팔로우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4월 7일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네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고 저희가 또 2차 고발도 했고요. 음. 네, 채널A 그 보고라인에 있는 네네. 분들 그리고 뭐 저희가 이 지금 그 전문수사 자문단 중지가 됐지만 네, 대검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또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해서 중단이 됐고요. 네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꼭 해내겠다. 네,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해서 지금 뭐 저희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이동재 기자가 네네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검언유착 이 의혹의 사건의 당사자이자 주도한 인물입니다. 네. 채널A 기자고 채널A에서 해고가 돼서 지금 정 기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오후에 했습니다. 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핵심 당사자인 채널의 이동재 기자와 그다음에 그 고위급 검사장 지목됐던 네네. 한동훈 검사 두 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기소가 꼭 필요하다. 예, 특히 증거인멸에 조직적 증거인멸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증거인멸 추가 인멸 우려가 있으니 구속 기사를 해서 진실 규명을 위한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다행히도 이동재 기자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수사가 제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민원령의 입장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에 대해서 민원련 측에서 이게 언론에게 취재 보도 기본을 지키다라는 성명을 내셨어요. 네.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하셨길래 그런 지침을 성명을 내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박원순 시장이 너무나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네. 황망한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9일 그 그러니까 실종됐다. 실종 신고가 된 직후 오후 5시 이후부터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이제 수색에 들어갔고 박 시장에 대한 행적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네. 오후 6시 경부터 사망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건 명백한 오보입니다. 그때 사망 보도가 나왔나요? 네. 저 여기 있어서 몰랐어요. 네. 그래서 사망 보도가 이 시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오후 6시 45분경 첫 그 사망 오보는 월간조선 인터넷판에서 처음 속보 박원순 시장 시신 발견 성균대 부근에서 발견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장소까지 적시가 되는데 네. 당시는 한창 경찰이 수색을 펼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다 아시지만 박원순 시장이 죽음으로 발견된 거는 10일 새벽. 네네. 네, 새벽이었고요. 그거보다 앞서서 5시간이나 앞서서 이렇게 정말 엉뚱한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오보가 나왔고요. 네네. 이 보도는 워낙 첫 오보였고 파장이 커서 스스로 그 이후에 직후에 삭제를 합니다. 예, 삭제를 그렇군요. 하는데 그냥 멈추지 않고요.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로통뉴스, 투데이코리아, 충청 리뷰, 서울일보, 뉴스 에드신문, 브레이크뉴스, YBS 뉴스통신, 동양뉴스 등 수십 개의 매체에서 사망 보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는 심지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속보 박원순 시신 성대후문 와룡공원 근처서 발견이라는 자막을 아주 큼지막하게 띄우면서 확인되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은 이런 오보를 또 이어서 유튜브 생중계로 계속 내보내는데 이런 보도가 지속되고 네. 다음 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새벽에 발견이 되고요. 또 새벽 2시에 경찰이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현장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에는 기자들이 일단 가장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미디어라고 주장하는 또 미디어를 자처하는 유튜버들도 현장에 몰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경찰에게. 그 당시 현장 브리핑은 전국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방송 등을 통해서요. 그쵸.
질문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참 난감한 질문의 수준인데 저희는 이 문제점을 앞으로는 이런 좀 참혹한 네네. 보도가 없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목을 맨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이게 아. 직접 질문이 나오고요. 전국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이 그 새벽에 저희 민원연의 이메일로 또 여러 가지 댓글로 이게 정말 한국 언론 이래서 되겠냐라고 많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외모가 심하게 손상됐느냐. 성곽 뭐 높이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되냐. 간접적으로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죠. 외모가 심하게 손상됐냐라고 네. 묻는 것은. 그다음에 경찰이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명예를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양해해달라라고 하는데도 계속 발견돼지 상태를 더 얘기해달라.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자살한 적이 있냐. 이러한 질문들이 마구 쏟아지는데 이게 안방으로 다 생중계가 되는 이런 현실이었고 저희가 다음 날 아침 네. 한국 언론의 이런 보도 태도는 너무 심각하다. 특히 자살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살 보도 윤리강령과 기준이 있습니다. 언론이 다 합의한. 어떤 건가요? 자살 보도는 이게 자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범죄 사건을 다루듯이 방법, 도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아하. 않는다가 첫 번째 보도의 자살 기준입니다. 경우에는. 네. 이 이유는 이런 자살 보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이게 모방이라든지 추종 이런 자살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사회적 또 파장이 크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어. 자살 보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고요. 이게 네. 국내보다도 외국에서 먼저 어허. 언론들이 이 보도 취재 보도 윤리 기준으로 스스로들 준칙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도 오랜 동안 한국 언론이 사실은 자살 보도에 대해서 매우 관대했어요. 그런가요? 네, 지금도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하고 동반 자살 이런 네네.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동반 자살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그렇죠. 선택권이 없는데 그건 그렇죠. 일종의 타살인데도 네. 예, 이렇게 쓰는 이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도 잔존한 상황에서 그런 범죄 자체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언론에서도 이런 이제 사회적 경종에 귀를 기울여서 아예 극단적 선택 이렇게 표현을 쓰고요. 아예 자살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도 기준을 지켜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들이 그런 평소에 지키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다들 아주 속보 경쟁 무분별하게 단독 뛰어드는데요. 속보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단독 속보. 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조회수 늘리기 상업적 목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온갖 확인되지 않은 추측 보도들이 또 새벽부터 나오기 시작을 예를 합니다. 들면 어떤 게 나왔나요? 예를 들면 그 일부 종편에서는 가정 불화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저는 너무 이거는 네. 이거는 유족의 명예, 고인의 명예 다 그러니까요. 훼손하는 아주 무책임한 보도죠.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남발이 되고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급히 한국 언론이 이렇게 특히 자살 보도, 특히 네네. 박원순 시장은 워낙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취재 보도에서 제발 기본을 지켜라. 그래서 저희가 긴급 논평을 하게 됐고요. 네. 이렇게 논평을 한 배경은 사실 2014년 우리 국민 모두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좀 세월호 참사. 네네. 네,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세월호 참사 때 언론들이 얼마나 잔인한 질문을 생존한 학생들이나 또는 유가족들에게 이제 겨우 배에서 네. 빠져나온 구조된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밀고 병실까지 쫓아가고 학생의 집과 학교의 유품까지 뒤지면서 그런 선정적 보도를 남발을 했는데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정말 진상규명으로 가로막는 보도들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생긴 신조 아시죠? 뭔가요? 기레기죠. 아. 네, 기레기가 그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 실망한 국민들이 이런 기자들의 취재 형태와 보도 행태를 보고 기레기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는데 네네. 이번에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에서 저희가 기자들에게 언론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네, 네. 기레기라는 신조어 잊지 말고 왜 아, 생겼는지 그렇군요. 정말 기본을 지키자. 네, 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게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이 박원순 네. 시장을 고소한 이분의 A 씨에 대한 2차 가해. 네. 굉장히 뭐 심각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싶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2차 가해에 대한 이제 고소도 지금 들어가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2차 가해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심각한데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2차 가해를 하냐면 처음 언론이 2차 가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요. 언론의 어떤 보도가 거- 또 2차 네, 가해가 되고 온라인 있습니다. 상에서의 그 중심이 온라인- 아니고 또 언론도 네. 2차 가해를 하고 온라인 있다. 커뮤니티와 SNS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또는 뭐 주장들이 네. 하고 올라오는데 이것이 문제다. 라고 보도하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인용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이죠. 누군가 이러이런 말을 했다. 네네. 어느 커뮤니티에서 이런 게 주장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언론은 이러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는 그런 주장들이 위험하다 하여 그 위험을 알리기 위해 보도했다.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거는 따옴표 저널리즘을 가장한 제2차 가해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인용 보도는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특히 그 이전에도 성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무분별한 인용 보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한 번 더 거거든요. 보도를 함으로써 이게 더 또 한 번 또 그 상처를 줄 수 확산이 있다. 되는 거죠. 또 뭐 아하.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또 뭐 영상이 있다. 있다. 이러면은 그거에 또 호기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그 어떤 여성분 사진이 막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근데 네, 아니라고 판명이 난 것 아닙니다. 같은데. 네. 네. 그러면서 이런 사진이 놔두고 있다라고 또 네네. 알려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결국은 퍼뜨리는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가운데 언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보도야말로 2차 가해보다도 더 무서운 부작용을 낳는 것이니 그런 보도를 삼가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 이렇게 추모를 하자 또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거를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진실 규명을 주장하는 거는 온전한 추모가 아닌 것처럼 또 몰아가는 이런 이분법적인 보도도 지금 이번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어떻게 높이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좀 규명하고 네. 그래야 될 사회적 책임에 언론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선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싸움을 붙이는 방향이 아니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걸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시간이 다 돼갖고 더 듣고 싶은데 네.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스코프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